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7조 달러. 어젯밤 이 금액의 파생 상품이 월스트리트에서 동시에 만기됐습니다. 주식 옵션, 지수 옵션, 지수 선물, 개별주 선물, 네 종류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터지는 날, 네 마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1년에 딱 4번,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금요일에만 옵니다. 어젯밤이 그날이었습니다. 7조 달러가 감이 안 오시죠? 한국 GDP의 4배입니다. S&P 500 지수 옵션에만 5조 달러, 개별주 옵션에 8,800억 달러. 이 돈이 전부 오후 4시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처리돼야 합니다. 롤오버 하든 청산하든 새 포지션을 잡든 시간 없습니다. 장 마감까지. 그리고 하필 이 7조 달러짜리 폭탄이 터지는 날에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이틀 전 수요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올렸습니다.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주째인데 미국 주유소 가격이 한 달 만에 33% 폭등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21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입니다. 그리고 S&P 500이 21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마녀의 날, 연준 충격, 유가 폭등, 기술적 붕괴, 네 가지가 같은 날 충돌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QQQ-1.85%, 582.06달러, S&P 500-1.51%, 6,506포인트, 4주 연속 하락, 다우-0.97%, 45,576포인트. 이 숫자만 보면 그 정도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TQQQ를 보십시오. 마이너스 5.71%. 하루 만에요. 43.08달러. 1월에 52달러였던 게 지금 43달러. 올해 들어 마이너스 17.7%. VIX, 공포지수 26.8, 하루 만에 11.31% 상승, 장중에는 30을 넘겼습니다. CNN 공포 탐욕지수는 13, 전날 17에서 하루 만에 13으로 추락, 0에서 100 사이에서 13, 극심한 공포.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뒤에서 깊이 파겠습니다. TQQQ 들고 계신 분들, 어젯밤 계좌 열어보셨습니까? 저희 실험 계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계좌가 현재 8,706달러입니다. 마이너스 12.9% 아픕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 TQQQ가 한 주도 없습니다. 지금 GLD 금 ETF를 들고 있습니다. 헤지페이즈입니다. 왜 금을 들고 있는지, 왜 TQQQ를 전량 매도했는지, 이 결정이 어젯밤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이번 영상에서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시장부터 복귀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관의 강제 청산, 네 마녀의 날, 대형 기관 투자자와 마켓메이커들은 만기되는 포지션을 장 마감 전까지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보통 때라면 이 과정이 비교적 순탄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니까요. 매도가 나와도 받아줄 매수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은 달랐습니다. 유동성이 말라 있었습니다. 왜 말랐냐? 수요일에 연준이 쏘아올린 공 때문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 FOMC 11대1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 3.50%에서 3.75% 사이 유지. 여기까지는 예상대로. 문제는 점도표입니다. 점도표가 뭐냐? 연준 위원 19명이 각자 올해 말 금리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점을 찍는 차트입니다. 이 점들의 중앙값이 시장의 금리 전망을 결정합니다. 12월 FOMC에서는 중앙값이 올해 2번 내린다였습니다. 시장은 올해 금리가 3.00%에서 3.25%까지 내려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 3월? 한 번. 올해 금리 인하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언제 할지 모릅니다. 내년 2027년에 2번 더. 그게 전부. 왜 이 지경이 됐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문장이 시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수정치를 반영하면 민간 부문에서 순고용 창출이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Zero, net job, creation.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매달 고용지표를 발표합니다. 20만 명 증가, 15만 명 증가, 이런 숫자들. 그런데 나중에 수정치가 나옵니다. 실제로 세어보니 처음 발표했던 것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이 수정치를 전부 반영하면 지난 6개월간 미국 민간기업이 만든 새 일자리가 사실상 제로, 경기가 식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플레이션 전망은 올렸습니다. 핵심 PCE,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 올해 말까지 2.7%로 전망했습니다. 12월 전망치가 2.5%였으니까 0.2%포인트 올린 겁니다. 이미 2월 PCE가 2.8%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준 목표치 2%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힙니다. 작년 4분기 GDP도 충격이었습니다. 0.7%로 하향 조정. 정부 셧다운 여파가 경기를 짓누른 겁니다. GDP 성장이 1% 미만이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안 늘고 있고 GDP 성장이 거의 멈췄는데 물가는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기자가 파월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 1970년대 같지 않냐? 파월이 답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요. Maybe that's just me. 연준 의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질문에
그건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이라고 답합니다. 확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그건 내 느낌일 수도 있지만. 연준 의장이 확신이 없으면 시장은 공포에 빠집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amazing이라고, 놀랍다고.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we just don't know라고 했습니다. 모르겠다고. 놀라운데 모르겠다. 연준 의장의 언어가 이렇게 모순적인 건 진짜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릅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올리면 경기가 더 죽습니다. 일자리가 이미 안 늘고 있으니까요. 진퇴양난. 그리고 이 연준 드라마에는 시즌 2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 15일에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워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버냉키 의장 밑에서 연준 이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연준의 안쪽을 아는 사람입니다. 3월 4일에 상원 인준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인준이 막혔습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이 법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워시 인준 투표를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당 의원입니다. 파월은 어떻게 했냐? 워시가 인준될 때까지 의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무부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투명하게 종결될 때까지 이사회 자리도 비우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사 임기는 2028년까지입니다. 트럼프가 밀어내고 싶어도 법적으로 밀어낼 수 없습니다. 포춘지는 이걸 이렇게 제목 붙였습니다. 트럼프가 파월과 전쟁을 시작했지만 파월이 이기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준 의장이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직은 법무부 조사 대상이고 후임은 인준이 막혀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파월이 그냥 계속 앉아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 지금 연준은 불확실성 덩어리입니다. 이 FOMC 충격이 수요일에 터졌고 시장이 아직 소화도 못한 상태에서 어젯밤 금요일 7조 달러짜리 위칭데이가 왔습니다. 미국인들이 출근길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전쟁의 대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USO, 미국 오일 ETF가 또 3.48%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76.1% 상승, 이번 달만 39.28%,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3.8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 전 대비 33% 상승, 캘리포니아는 갤런당 5달러를 넘겼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최고가입니다. 이제 세 번째 힘, 기술적 붕괴, 숫자 하나, 214,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버틴 거래일 수입니다. 2024년 여름부터 시작된 이 행진이 어젯밤 끝났습니다. S&P 500이 6,506.48에 마감하면서 200일선을 확정적으로 이탈했습니다. 1월 말 사상 최고가 6,978에서 6.7% 하락, 4주 연속 하락. 200일선이 왜 중요한지 단순한 기술 지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참조되는 장기 추세 지표입니다. 수조 달러의 자금이 이 선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프로그램, 연기금의 자동 리스크 관리 시스템, 헤지펀드의 트렌드 팔로잉 전략, 리테일 투자자들의 트레일링 스탑 주문, 이 모든 것이 200일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일선에 도달하면 매도가 쏟아집니다.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냅니다. 트레일링 스탑이 발동합니다. 공포에 빠진 투자자들이 따라 팝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릅니다. 이걸 캐스케이드 셀링이라고 합니다. 어젯밤 이 캐스케이드 셀링이 4마녀의 날과 겹쳤습니다. 7조 달러 파생상품 만기 강제 청산 플러스 200일선 이탈 자동 매도, S&P 500 리밸런싱 강제 매도. 세 가지 매도 압력이 1시간 안에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마지막 1시간, 이른바 파워아워. 거래량이 30일 평균의 3배를 넘겼습니다. S&P 500 옵션 활동의 60%가 풋 포지션이었습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물량이 압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S&P 500 리밸런싱도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4마녀의 날과 같은 날 S&P 500 분기 리밸런싱이 겹쳤습니다. 새로 편입된 종목 4개, 버티브 홀딩스, AI 데이터 센터, 냉각 전문 기업, 루멘텀, 광통신 네트워크, 코이런트, 광학기술, 에코스타, 위성통신, 셋이 AI 인프라 관련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빠진 종목 4개, 매치그룹, 틴더 모회사, 몰리나 헬스케어, 램웨스턴, 감자튀김 만드는 회사, 페이컴 소프트웨어, 지수 자체가 AI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과 광통신이 들어오고 감자튀김과 데이팅 앱이 빠지고 있습니다. S&P 500위원회가 미래를 AI에 걸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이제 이 200일선 이탈이 저희 채널에서 왜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의 핵심 방어장치 중 하나가 바로 200일선입니다. 정확히는 200일선의 1% 위, QQQ가 이 선을 하회하면 TQQ를 전부 팔고 GLD로 갈아탑니다. 왜 200일선 정확히가 아니라 1% 위냐? 방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200일선에 도달하면 매도 폭탄이 쏟아집니다. 기관 알고, 트레일링 스탑, 패닉 매도,
수조 달러의 매도 물량이 200일선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매도 폭탄을 막기 전에 1% 먼저 빠져나옵니다. 군중보다 먼저 탈출하는 겁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CAGR을 1.6%포인트 양보합니다. 47.4%에서 45.8%로. 하지만 보상은 최대 낙폭 MDD가 48.9%에서 36.8%로 12%포인트 개선됩니다.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저희가 1% 버퍼를 설계한 이유입니다. 지금 QQQ가 582.06, 200일선이 592, QQQ가 200일선 아래로 1.68% 밑에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이 신호를 이미 잡았습니다. 우리는 TQQQ를 전량 매도하고 GLD로 갈아탄 상태입니다. 200일선이 무너지기 전에 팔았습니다. S&P 500이 214일 만에 200일선을 깼습니다. 그 충격파를 저희는 TQQQ가 아닌 GLD로 막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S&P 500이 200일선 아래로 떨어진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6개월 뒤에 주가가 더 높았던 확률 73%, 1년 뒤 82%,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첫 한 달 63%,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 한 달 안에 21.66% 더 빠졌습니다. 최선의 경우 7.82% 올랐습니다. 편차가 큽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시스템은 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주에서 어젯밤 벌어진 일을 하나 깊이 파겠습니다. 이건 다른 데서 설명 안 해줍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3.28%, 172.70달러. 올해 들어 마이너스 8.43%, 시가총액 4조 2천억 달러. 이 하락 뒤에 숨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감마 플립을 이해하시면 어젯밤 시장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옵션 시장에는 마켓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엔비디아 콜옵션을 사면 그 반대편에서 파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마켓 메이커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마켓 메이커는 방향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해지를 합니다. 주가가 감마 플립 포인트 위에 있을 때 마켓 메이커는 주가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해지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고 내리면 삽니다. 변동성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 시장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감마 플립 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마켓 메이커의 해지 방향이 바뀝니다. 주가가 내리면 마켓 메이커도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쿠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증폭기가 됩니다. 내려가면 더 내려가게 만드는 구조. 자기 강화 하락 루프. 엔비디아의 감마 플립 포인트가 182.40달러였습니다. 어젯밤 종가 172.70달러. 감마 플립 포인트를 거의 10달러나 뚫고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마켓 메이커들이 엔비디아를 기계적으로 팔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의 미래 전망과 무관하게 옵션 해지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7조 달러 파생 상품 만기 플러스 감마 플립 플러스 200일선 이탈. 이 매도 압력이 동시에 엔비디아를 짓눌렀습니다. 세계 3위 기업이 옵션 구조의 노예가 된 밤이었습니다. CNBC가 이번 주에 흥미로운 기사를 냈습니다. 엔비디아가 1조 달러 매출 전망을 내놔도 주가가 안 움직인다. 왜냐? AI 추론 단계에 대한 의구심. 기업들이 AI 칩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가 실제로 돈을 벌어다 줄지 아직 증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무조건 칩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추론 단계, 실제로 AI를 서비스하는 단계에서는 효율이 더 중요해집니다. 칩을 적게 써도 될 수 있다는 뜻. 엔비디아의 성장 내러티브에 의문부호가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매그니피센트 7 올해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봐야 그림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9.08%, 올해 최악입니다. 381.87달러. 클라우드 경쟁 심화와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문. 테슬라 마이너스 16%, 367.96달러. 어젯밤만 마이너스 3.24%, 아마존 마이너스 9.33%, 메타 마이너스 8.65%, 엔비디아 마이너스 8.43%, 애플 마이너스 8.41%, 구글 마이너스 4.42%. 이유는 전부 다릅니다. 소비 둔화, AI 지연, 칩 의구심, 아이폰 정체. 그런데 방향은 하나, 7개 전부 마이너스. 이 종목들이 나스닥 100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종목들이 빠지면 QQQ가 빠지고 QQQ가 빠지면 TQQQ는 3배로 빠집니다. AMD가 흥미롭습니다. 어젯밤 마이너스 1.92%인데 이번 주 전체로는 플러스 4.11%, 201.33달러. 엔비디아가 흔들리는 틈에 AMD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AI 칩 경쟁에 2인자에 베팅하는 자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저희 계좌가 들고 있는 GLD, 금, ETF, TQQQ를 팔고 금으로 갈아탄 건 201선 1% 버퍼가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금이 TQQQ보다 더 빠졌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3월 16일 전환 이후 4거래일. TQQQ 매도가 47.38달러에서 현재 43.08달러, 마이너스 9.07%,
GLD 매수가 461.42달러에서 현재 413.38달러, 마이너스 10.41%. GLD가 TQQQ보다 1.3%포인트 더 빠졌습니다. 계좌로 환산하면 약 106달러. TQQQ를 그냥 들고 있었으면 지금 약 8,810달러. 실제 계좌는 8,706달러. GLD로 갈아탄 게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첫째, 시스템이 방어 모드에 들어간 건 정확했습니다. QQQ가 201선 아래로 내려왔고 어젯밤 S&P 500까지 201선을 깼습니다. 이 하락이 사거래일로 끝날지 수주 수개월로 이어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3배 레버리지를 들고 장기 하락장을 맞으면 계좌가 녹습니다. 방어 모드 진입 자체는 맞았습니다. 둘째, 문제는 해지 자산의 선택입니다. 금 대신 현금이나 단기채를 들고 있었으면 이 4일간 손실이 제로였을 겁니다. 물론 이건 결과론입니다. 3배 레버리지로 상승장의 과즙을 끝까지 짜내다가 하락이 시작되는 정확한 그 순간에 손실 제로인 자산으로 옮기고 바닥을 찍는 정확한 그 순간에 다시 3배 레버리지를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론 머스크보다 부자일 겁니다. 아니, 수학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부를 독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전략을 설계하는 겁니다. 왜 현금이 아니라 금을 선택했냐? 모든 전략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백테스트에서 해지 자산을 바꿔가며 비교했습니다.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설계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공유하겠습니다. 해지 자산을 현금으로 했을 때 CAGR 54.5%, MDD-36.8%, 칼마 비율 1.48, 해지 자산을 금으로 했을 때 CAGR 63%, MDD-38.9%, 칼마 비율 1.5, 현금은 안전합니다. MDD가 2.1%포인트 낮습니다. 지금처럼 주식, 채권, 금이 동시에 빠지는 극단적 구간에서는 현금이 이깁니다. 하지만 10년을 놓고 보면 금이 해지 구간에서도 수익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차이가 CAGR 5.8%포인트, 3만 달러가 10년 뒤에 230만 달러가 되느냐, 330만 달러가 되느냐, MDD 2%포인트를 더 감소하는 대가로 최종 자산이 44%더 커집니다. 그래서 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의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금이 빠지는지 다시 짚겠습니다. 금의 펀더멘털이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마진콜 캐스케이드입니다. 시장이 동시다발로 폭락하면서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마진콜을 막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유동성이 좋은 자산부터 팝니다. 그게 금입니다. 주식, 채권, 금이 동시에 빠지는 구간, 어떤 자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금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가 길어지면 마진콜 캐스케이드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건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금이 3월부터 10월까지 34% 폭락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팔렸습니다. 현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폭락 이후 3년 동안 금은 3배가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 3월에 금이 12% 빠졌습니다. 주식과 같이 빠졌습니다. 같은 이유, 마진콜, 현금 확보. 그런데 그 이후 5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위기 초기에 금이 팔리는 건 금이 나쁜 자산이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자산이라서 팔리는 겁니다. 유동성이 좋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급할 때 가장 먼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위기의 급성기가 지나면 진짜 안전자산을 찾는 돈이 돌아옵니다. 2008년에도 2020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금을 들고 계신 분들, 이 구간이 아프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금을 사신 이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단기 수익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이었을 겁니다. 그 불확실성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보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보험을 해약하는 건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접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계좌도 이 비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접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진콜 캐스케이드가 언제 끝나냐? 3가지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빅스. 지금 26.8, 장중에 30을 넘겼습니다. 이 숫자가 20 아래로 안정되면 강제 청산 압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공포가 수그러들어야 팔자 물량이 멈춥니다. 둘째, 유가. 호르무즈가 핵심입니다. 외교적 해결이든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이든 유가가 꺾이면 인플레이션 공포가 완화되고 연쇄 청산이 멈춥니다. 셋째, 시간. 레버리지 펀드의 강제 청산은 보통 급성기가 2주에서 4주입니다. 지금 3주째. 상당 부분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금의 급성 청산기는 약 3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5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은 2008년처럼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지정학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공포가 원인입니다. 급성기가 지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로 금의 돈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전망이지 약속이 아닙니다. 호르무즈가 내일 해결될 수도 있고 석 달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회복할 때 QQQ가 201선과 101선 위로 돌아올 때 다시 TQQQ를 살 겁니다. 레딧은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배츠의 이번 달 가장 화제가 된 글 2개. 첫 번째, 70K to 31K in 3 months trading QQ options. 7만 달러가 3만 1천 달러가 됐다. 업보트 115개, 댓글 132개. 글 쓴 사람 말이 이렇습니다. 11월에 7만 달러로 시작했다. QQQ 콜과 풋을 사고 파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3만 1천 달러 남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3개월 만에 원금의 56% 증발. 두 번째 글 완전히 반대입니다. QQQ 제로데이 콜 옵션으로 800달러를 4만 9천 달러로 만들었다는 글. 업보트 4,000개. 1시간 만에 61배. 두 글을 나란히 놓으면 보입니다. 같은 QQQ, 같은 시장. 한쪽은 61배를 벌었고 한쪽은 56%를 잃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800달러를 4만 9천 달러로 만든 사람. 이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로또입니다. 제로데이 옵션은 그날 만기되는 옵션입니다. 레버리지가 수십 배, 방향을 맞추면 수십 배를 벌고 틀리면 전부 잃습니다. 이 사람이 다음 트레이드에서도 61배를 벌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편 3개월간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꾸준히 트레이드한 사람은 56%를 잃었습니다. 감정과 확증 편향이 시스템을 대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맞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버튼을 누른 거죠. 저희의 실험은 다릅니다. 규칙이 결정합니다. 200일선 아래면 팝니다. 위면 삽니다. 3개월에 56% 잃는 일도 1시간에 61배 버는 일도 없습니다.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케이프 비율 39. 케이프가 뭐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슐러 교수가 만든 지표입니다. 주가를 최근 10년간 평균 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일반 PR은 올해 이익만 보니까 일시적 호황에 속기 쉽습니다. KP는 10년을 보니까 시장이 진짜 비싼지 싼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장기 평균이 16, 중앙값이 16.04, 지금 39, 장기 평균의 2.4배. 역사상 케이프가 39 근처에 갔던 때 딱 두 번. 1929년 대공황 직전 케이프가 33까지 올랐다가 이후 S&P 500이 89% 폭락. 2000년 닷컴 버블. 케이프가 44까지 올랐다가 이후 49% 폭락. 그러면 지금이 세 번째입니까? 여기서 무조건 폭락한다? 조심해야 합니다. 2021년에도 KP가 38을 넘었습니다. 그해 시장은 TQQQ 기준 91% 수익을 줬습니다. KP가 높다고 바로 폭락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KP가 높은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올 때입니다. 1929년에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고 2000년에는 인터넷 기업의 수익 모델이 증발했습니다. 지금의 외부 충격,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KP 39인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려서 전부 팔고 도망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KP가 높다고 반드시 폭락하는 건 아닙니다. 외부 충격이 해소되면 시장은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공포탐욕지수 13. 역사적으로 이 지수가 15 미만이었던 시기를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3월 23일 바닥을 찍고 V자 반등. 이후 12개월간 S&P 500이 바닥에서 2배. TQQQ는 V자 반등 구간에서 270% 올랐습니다. 2022년 6월, 인플레이션 베어마켓. S&P가 3,666까지 빠진 후 AI 랠리 시작. 이후 2년간 시장이 2배. 2024년 8월, 엔캐리 청산, 빅스 스파이크. 이틀 만에 회복. 세 번 모두 극심한 공포 뒤에 반등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반등?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전 세 번과 지금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습니다. 금리를 제로로 내렸습니다. 정부가 현금을 뿌렸습니다. 유동성 바주카포. 2022년 6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최악은 지나갔다는 인식. 2024년 8월, 일시적 기술적 이벤트, 펀더멘털은 건재했고 2주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PCE 2.8%, CPI 여름까지 3.5% 전망, 그리고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전 세 번에는 구원투수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돈을 풀든 인플레이션이 꺾이든 충격이 일시적이든 지금은 구원투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포탐욕지수 13이 바닥의 신호일 수도 있고 더 큰 하락의 서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달려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이 되어서 유가가 안정되면 릴리프 랠리가 올 수 있습니다. 군사작전이 확대되면 빅스 40도 가능합니다. 주식, 채권, 금 전부 빠지고 있다는 것도 짚어야 합니다. 10년 국채 금리 4.39%, 어젯밤 2.5% 상승, 이번 달만 8.47%, 국채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TLT, 장기국채 ETF가 마이너스 1.9%, 85.83달러,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금도 빠지고, 오르는 건 유가와 달러뿐. 10년 실험의 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의 실험. 2월 5일 시작, 아직 한 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45일, $10,000에서 $8,706, 마이너스 $1,294, 마이너스 12.9%. 시작하자마자 전쟁을 맞았습니다.
어떤 백테스트에도 시작 4주 만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작 직후 시장이 급락하는 시나리오는 수없이 있었습니다. 과거 백테스트에서 2020년을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해, 저희 전략은 3월에 최대 36.42%까지 빠졌습니다.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해 전체로는 170% 수익을 냈습니다. 147,978달러에서 399,960달러로 TQQQ 매수 후 보유 전략은 같은 해 최대 69.92% 빠졌다가 100%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낙폭은 저희의 절반, 수익은 1.7배. 물론 과거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0년과 2026년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연준이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고 지금은 돈을 풀 수 없습니다. 단순 비교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10년짜리 실험의 첫 45일에 마이너스 12.9%.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10년, 2035년까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첫 1km에서 쓰러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서 있습니다. 주말입니다. 시장이 쉬고 있습니다. 이 주말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그게 월요일 선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외교적 돌파구가 나오면 릴리프 랠리, 추가 공습이나 봉쇄 강화가 나오면 추가 하락. 다음 주 주목해야 할 3가지. 하나, 케빈 워시 인준 진행 상황.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5월 15일 전에 확정될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연준 불확실성이 시장을 계속 짓누릅니다. 둘, 원유 재고 데이터와 전략 석유 비축량 방출 여부. 유가를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미국 비축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트럼프 행정부가 방출을 결정하는지. 셋, 3월 마지막 주. 기관들이 1분기를 마감합니다.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손실 종목을 팔고 수익 종목을 사서 분기 보고서를 예쁘게 꾸미는 작업. 올해 1분기에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9%, 테슬라 마이너스 16%, 메타 마이너스 8%. 이 종목들의 추가 매도 압력이 올 수 있습니다. TQQQ를 들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200일선이 깨진 시장에서 3배 레버리지를 들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번 주에 체감하셨을 겁니다. 공포 탐욕지수 13에서 겁에 질려 팔면 바닥에서 파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버티면 3배 레버리지가 계좌를 녹입니다. 양쪽 다 감정적 판단입니다. 감정으로 판단하면 양쪽 다 틀립니다. 저희가 규칙을 만든 이유입니다. 저희는 계속합니다. 월요일 장이 열리면 선물이 어떻게 열리는지, 공포가 더 커지는지, 반전이 오는지, 호르무즈에서 주말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해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7조 달러짜리 위층의 메커니즘부터 감마 플립이 엔비디아를 어떻게 짓눌렀는지, 200일선 이탈의 역사적 의미와 연준 의장 교체 드라마까지. 다른 데서는 나스닥 빠졌습니다 한 줄로 끝나는 시황을, 여기서는 왜 빠졌는지, 어떤 구조가 작동했는지, 이 하락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까지 파헤칩니다. 이런 분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이 10년짜리 실험의 모든 페이지를 함께 넘기겠습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